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을 해 당선인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임병식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죠. 자, 임병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 그 개표 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었는데요. 예. 먼저 이 시간 그 현재 결과를 좀 종합해 주시죠. 예, 대선 개표를 시작한 지 5일 만인 어제죠. 어제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즉 270석 과반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확정이 돼서요. 사실상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예. 바이든 후보는 기존에 확보한 253석에다가요.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주가 20석이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개표 중인 다른 경합주 결과하고 관계없이 당선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예. 남은 경합주도 네바다, 조지아주, 애리조나주에서 한 31석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우세여서 아마 오늘 중으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최고 아마 300석을 넘기는 가장 최다 득표의 역대 대통령이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거의 저 완승이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우리 임 평론가님, 예. 이 개표 지연과 또 이 당선 결과 확정이 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코로나 확산 우려에서 그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우편 투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전 투표를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숫자가 한 1억 명이 넘겼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1억 명이요? 예, 1억 명 정도가 우편을 통해서 선거를 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후보하고 워낙 그 경합 강하게 붙으면서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초박빙 그런 선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표 작업이 늦어진 건데요. 미국 대선은 역대 보시면 알지만 선거가 있었던 날 통상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번 두 가지 점에서 그랬던 거고요. 경합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스트 벨트라 해가지고 미국 북동부에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산업지대였다가 몰락이 되면서 러스트, 녹슨 이런 뜻인데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가 있고요. 밑으로 이제 그 태평양을 끼고 있는 선벨트라고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런 6개 주에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개표가 늦어졌던 건데 엎치락뒤치락 끝에 조 바이든 후보가 박빙이지만 어쨌든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불복을 선언을 했죠. 예, 선거 전부터 그런 예측이 파다했었는데 역시나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는데요. 5일날 지난 5일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그 기자회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도 다시 불복 선언 메시지를 좀 내놨죠. 그러면서 이 우편 투표에 좀 부정이 많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글쎄 그 말에 신빙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같은 공화당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공정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받아들이라고 권고를 한 상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라든지 사위인 쿠시너 같은 경우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고 지금 설득 중에 있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이걸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만은 대세는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장녀죠, 그 이방카. 이방카는 또 트위터에 불법적인 표를 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되게 좀 불만의 그 멘트를 트위터에 올렸던 걸로. 그 집안도 콩가루 집안도 비슷합니다. 사위하고 이방카하고 같은 한 집에 사는데 남편은 권고 설득을 하고 부인은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임병식 평론가님, 콩가루가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건데 콩가루 가루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20년 전에 그 부시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결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마지막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연방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지금 대법원의 그 이념 지형이요. 지금 그 보수 쪽이 우위에 좀 있거든요. 한 6명 대 3명, 진보가 3명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선거 불복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은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조지아를 개표 중단 소송을 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끌고 가게 되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아무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좀 굉장히 좀 우익화를 띠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미국 연방법원의 대법원 판사 정도 되면 가장 그 사회를 지탱하는 엘리트층인데 그런 맹목적인 편을 들을까 하는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년 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뭐 선거 결과를 뒤바꾼 건 아닙니다만 연방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부시 쪽에다가 유리한 손을 좀 들어준 전례가 있어서 아마 그걸 좀 믿고 있는데 저는 아마 그런 이변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 결정이 나면은 아마 미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폭동이 나겠죠 아마. 자 일단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트럼프의 미국을 뒤집은 조 바이든이 누구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나이가 우선 많죠. 올해가 77세니까 아마 이제 80을 2년 정도 남겨놓은 아주 고령인데요. 한국 나이로 이제 뭐 80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뭐 이번 처음 도전이 아니고 3번 3수 끝에 당선이 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부통령을 좀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보면 말더듬이로 아주 심해가지고 자갈을 입에다 넣고 그 발음을 교정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이제 소년이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을 끝으로 정계를 끝낼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이런 예상을 뒤엎은 거죠. 근데 이분이 보면 굉장히 따뜻한 분인데 얼굴 표정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텐데 전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관상을 또 보시나 봐요. 또 저 우리 임병식 평론가님께서는. 제가 좀 보죠. 그래요? 이분이 그 72년도에 29살 나이에 그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최연소입니다. 최연소인데 그해 한 6주 지나가지고 12월 달에 교통사고로 아내하고 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겪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원이 있는 데가 이제 워싱턴 DC거든요. 그 의원 출결을 해야 되려면 그쪽으로 대부분 이주를 하는데 이분은 이사를 하지 않고 델라웨이에서 워싱턴 DC까지 30년 동안 두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무려 35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 4시간이죠.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래요. 30년간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한 분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출퇴근을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승무원들이라든지 승객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민심을 살피는 아주 훌륭한 어떤 정치적인 토대가 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행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10년 5월 달에도 장남인 바이든의 장남 이제 보호인데 뇌종양으로 46살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큰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고 가장 믿었던 아들이거든요.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도 지냈었고 굉장히 그 장남이 좀 명석했었는데 그런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랬던 장남이 사망하면서 그때도 한번 크게 시리를 좀 겪었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중도 실용적이고요. 정책을 위해서라면은 공화당하고도 손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실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앞으로 정치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 바이든이 또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려면은 뭐
국선 변호인이 뭐 필수 코스인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일단 좀 들고요. 미국적인 가치에 들어맞죠. 봉사와 헌신을 몸소 이제 체험했다는 점에서 이제 뭐 소외자들, 약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병식 평론가님, 예. 앞으로 한반도 정책에도 좀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 때는 보면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하고 밑에서 이제 그걸 뒷받침는 형태였잖아요.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계속해서 서로 연합 편지를 주고받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또 뭐 합의를 이루고 물론 이제 결론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런 톱다운 방식에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식의 이제 될 거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부통령 재직 시절에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깡패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제재라든지 압박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좀 첫째는 예측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은 방위비 분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연할 것이다. 좀 트럼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맹국들한테도 주판화를 튕기고 또 본인들한테 불리하면은 막 국제기구에서도 막 탈퇴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달리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집권하게 되면은 그런 동맹국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보다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좀 치중할 거라는 좀 기대가 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중 갈등은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가 됐든 조 바이든이 됐든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계의 입지가 좀 상당히 곤란하죠. 지금까지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나갔는데 이제는 좀 선택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참 이번에 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또 어떤 새 역사를 만들어갈지 조 바이든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